얼구 김한정 의원입니다. 이번 대통령 비선 실세 국정농단과 부패 사건의 충격을 접한 국민들은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국민의 인정 속에서 무사히 마지막 임기를 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검찰이 과연 대통령 주위에서 대통령을 팔고 또 대통령을 권력을 이용해서 정부를 흔들고 기업을 갈취해서 부정부패를 한 이런 사실에 전모와 그 가담자들을 얼마나 색출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최순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독일과 그 근처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수사상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파악 못한 겁니까? 파악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일개 신문사 기자들만도 못합니까? 취재 활동과 이 사법 적용은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한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취재 활동과는 조금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최순실은 언론을 이용해서 국제적 입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난번 그런 정직하지 못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런 회견, 그날 밤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연설문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게 딱 입을 맞춰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 불안감과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과연 이 범죄자들을 제대로 확보를 하고 수사할 준비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간의 증거는 확보하고 있느냐. 세월이 갈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총장님, 법무장관님, 미르재단 이런 문제로 지금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고발장이 접수된 게 9월 29일입니다. 최순실, 안종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뇌물, 부정 수사하라고 중앙지검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희한하게도 특수부에 배당하지 않고 형사부에 배당했고, 참고인 지수를 넉짝 부려서 20일 날 가서 첫 참고인, 한 달 뒤에 10월 20일, 10월 25일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정경련 재단 격까지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손도 못 댔습니다. 지금 이 몸통이 청와대 아닙니까? 수석들 지금 핸드폰 확보했습니까? 청와대 이런 문건이 국가기밀까지도 포함되는 문건들이 유출됐다고 하는데 청와대 PC 시스템에 대해서 압수수색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진상을 밝히겠다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지금 그 고발장 접수된 이후에 사실관계 확인과 또 관련자 조사, 또 통신 내역 조회 등등 여러 가지 수사 절차를 밟아오던 중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지금 엄정하고 또 독자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철저하게 할 것으로. PPT 참 제가 이 사진을 참 보여드리기가 참 민망합니다. 우리 또 존경하는 총리님도 앉아 계시는데, 그때 2014년에 이미 국가적 적신호 경보가 울렸습니다. 정윤회 문건, 그리고 십상시 등 대통령 주변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비선 실세가 움직이고 있다, 정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적신호가 울렸습니다. 그때 수사 어떻게 됐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셨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예, 큰 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좀 수사를 하시면서 사실 청와대 수사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도리어 내부 고발자에서 듣는 분들을 족치고 쫓아낸 결과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의지만 가지고 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검찰이 수사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조사를 통해서 증거들을 확보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필요한 영장, 압수수색 영장이든 또 체포영장이든 이런 것들을 발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적 제약이 아니라 법률적인 제약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그때 조사를 했고 검찰에도 제가 여러 번 독려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그 당시의 수사 결과였다는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보십시오. 그때 우병우 민정비서관, 지금 민정수석이 되어 있습니다. 더 힘이 세가지고 검찰 수사를 아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분도 수사받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자, 안종법 수석, 정경련 모금 배우의 의혹이 지금 제기됐고, 그제 뭐 연일 지금 뭐 이제 다 뭐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예? 그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개인 회사 참석을 하고, 뭐 여타 등등 뭐 일이 뭐 입에 담기도 정말 창피할 정도의 이런 롯데그룹 70억 원 압박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혐의대 주요 혐의자입니다. 혐의자가 현직에 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옆에 버티고 있는 수석들입니다. 이래서 검찰이 어떻게 청와대를 수사를 합니까? 이런 분들한테 직위 해제 일단 해라. 수사받을 준비를 하시오. 그리고 관련 증거, 핸드폰 자료, 그 다음에 청와대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이거는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대통령이 살고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고 내년 국정 할 거 아닙니까? 총리는 그런 결단 좀 내려주십시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정말 이례적인 그런 수사 시스템까지 동원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이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또 이런 부분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독려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검찰은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접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할 겁니다.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은요, 청와대를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강을 살리고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대통령 주위에서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던 세력들을 이제 솎아내야 되는 그런 엄중한 시국가 아닙니까? 따라서 청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께서도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그리고 검찰의 자존심을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수사길 열어라. 협조해라. 청와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필요한 때 검찰이 그동안 여러 노력들을 해왔고 또 그 수사 대상에 상응한 이런 처리들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비리를 밝혀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이야기를 2014년에 우리는 국민들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엄정 수사하고 국가기강 문란 사건이 국기문란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그 2014년 불과 2년 전의 정윤회 사건에서의 수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검찰, 대한민국 검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검찰의 수사 한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아주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그때 절차들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이런 사태 안 났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체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비록 야당의 처지지만 임기 말 전에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임기 말의 국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다는 것을 제가 눈에 목격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대통령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배신한 이런 사람들을 응단하겠다는 그런 분명한 자세로 그런 실질적인 실천들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보여주지 않는다. 네, 김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정운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주을 정운천 의원입니다. 우리 총리님, 6월 제가 24일 날 질의한 내용을 이번에 10월 7일 날 새만금 위원회를 해서 실천적으로 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때 이렇게 모두 발언 말씀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새만금 미래에 대해서 좀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중 경협단지, 남북 이축도로, 맞춤형 인센티브, 글로벌 선도기업, 그리고 농생명용지, 총리실, 새만금청, 또 이렇게 긴밀히 협조해서 효과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새만금위원회가 총리님 중심으로 각부 장관님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10월 7일 날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기 화면 좀 봐주시죠. 지금 현재까지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원래는 1990년 중국의 상해에서 푸동하고 경쟁이 됐습니다. 푸동은 알다시피 지금 중국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동북아 중심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그러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졌고, 또 국무총리실에 새만금 지원단이 만들어졌고, 또 중국과 시진핑과 대통령 간의 한중 경협단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보면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2011년부터 16년까지 계획에 비하면 불과 34%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현재 6천억, 7천억 하다가 2015년 7,400억이 다시 16년에 6,092억으로 한 1,500억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앞으로 2020년까지 약 4년 남았는데 지금 계획대로 보면 7조 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럼 4년 동안 7조 원이면 1년에 1조 한 3천억, 4천억이 투입이 돼야 그 계획에 달성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안 올라온 것도 보면 오히려 한 6천억, 지금 6천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4만 불, 3만 불 시대의 미래 발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이명박 대통령 시대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 발전 전략으로 또 공약으로 내세워서 국가기관인 새만금 개발청까지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가기관이 만들어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입니다. 또 그것이 각 부처 간에 이러한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된다고 해서 또 국무총리실에 새만금 지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해수부 장관님, 지금 현재 그 해수부 장관님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항만이 지금 2만 톤, 3만 톤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서진정책으로서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냥 지금 답변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농식품부 장관님은 새만금 방수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더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그게 기본이 돼야 거기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님,
새만금 좀 수질 사업이 굉장히 지금 부족해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새만금 수질이 제대로 돼야 앞으로 계획 발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 동서도로, 남북도로, 지금 저기 있는 게 빨간 줄이 동서도로고 새로운 줄이 남북도로입니다. 이게 기본이 이제 아주 그 뼈대죠, 뼈대. 뼈대가 지금 현재 진행이 아주 부진하다. 특히 이제 국가별 경협 특구로 해서 글로벌 특구로 전 세계 자본이 들어오려고 하면 일단 중국과의 경협단지를 통한 시범단지를 꼭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재부 장관님 꼭 이거 유념해 주시고요. 새만금 수목원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예타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예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타가 과연 뭐 때문에 예타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서 이 국가발전 계획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 청장님 만들어진 뒤에 지금 3년 됐는데 작년 청장님 소관의 예산이 얼마였죠? 저희 청이 작년에 800억 정도. 800억 정도죠? 네, 기억합니다. 150 몇 명이죠, 직원이? 한 140명 정도. 말이 되겠습니까? 800억 가지고 157명이 있다고 하면 그 효율적으로 말이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청을 만들어 놓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전라북도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새로운 중국을 향한 서진 정책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총리님 그 새만금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아니라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요망합니다. 제가 이게 답변을 안 듣는 이유는 이미 다 너무 많이 지금 5년 6년간을 이거 가지고 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장 내려보십시오. 지금 저 산자부 장관님하고 우리 농식품부 장관님하고 두 분이 잘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11월 4일 날 이 파리 협정이 발효가 되어 있는데 저기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가 불과 3%도 안 됩니다. 저 IEA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다른 나라 OECD 국가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 전장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거가 지금 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에너지 전략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으로 들어가 보면 한중 FTA 때문에 사실 상생협력자금 1조 원을 만들자고 했는데 법안이 올라오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 농민들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떨어져서 지금 쌀 재고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김영란법까지 나와서 이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차별화 전략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고급 농산물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는 농민들 지금 화해, 버섯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제 회의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바꿀 대안을 지금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주십시오. 지금 하늘과 동업하는 것이 농업이다. 이제 태양광 농사로 농민과 농가에 안정적 소득원을 제공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자. 그 다음 지금 저거 보시면 세 가지 아주 쉽습니다. 지금 현재 산자부 장관이고 제가 4번째 지금 진행을 했는데 전력망 개통 접속 보장하면 됩니다. 판매 단가 S&P REC 고정 가격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지금 있는 가격을 변동 가격이 아닌 고정 가격으로 해주시면 되고 우리 농식품부와 연계해서 장기 처리 융자 제도로 사업적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해서 한 10만 농가를 100kW로 하면 땅은 지금 현재 생산 조정을 해서 우리 농업이 80만 헥타 중에 불과 8만 헥타 정도 좀 줄여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1만 헥타만 가지면 저게 가능합니다. 불과 저거를 10만 농가에게 지원을 하면 정부 돈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제도만 바꾸면 우리 지금 현재 농촌에 태양광을 기업적으로 들어가면 환경 경관 문제 때문에 반대가 너무 많습니다. 직접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돈을 벌게 만드는 걸로 한다면 10만 농가에 약 1조 4천억 정도 농가로 소득이 올라오고 한 농가당 116만 원의 소득이 효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을 한 5년간 계획 세우면 약 자금이 한 18조 들어가는데 이건 은행에서 융자로 하면 되고 농식품 장관이 좀 도울 거는 융자금의 이자 정도 부담해주면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10%, 2% 올라갑니다. 2% 올라가는 거가 되고, 그 다음에 농민 소득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안전망 구축하고, 농가 생산 안전망이 구축되죠. 거기다가 우리 원자력 발전소 2기, 한 기가 거의 한 4조 5천억 들어가는데 9조 원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고요. 지금 화력 발전소는 한 3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농업만 갖고도 안 되고 산업만 갖고도 안 됩니다. 이제는 융합의 시대니까 융합을 통해서 꼭 우리 산자부 장관님하고 농식부 장관님하고 힘을 좀 합쳐서 내년에 본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 3초 남았는데 농식부 장관 답변. 예, 존경하는 정 의원님 말씀대로 전력과 우리 농식품 산업이 융복합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성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산태안의 성일종 의원입니다. 전에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국회의원 4년의 임기 동안 몇 가지 아젠다를 잡아서 정말 국민이나 우리 국가에 꼭 필요한 일을 반드시 4년 동안 문제 제기하면서 정부와 함께 대안도 내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겨울이 다가오고 봄이 되면서부터 이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 건강, 또 특히 불안적 심리를 더 증폭시킬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장관님,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발전소를 잡으시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30년까지 잡으신다고 그러셨지요? 제가 노후 원전된 거는 원전은 그게 대상이 아닙니다. 노후 화력 발전소는 폐기하겠다고 했고요. 신규 화력 발전소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그리고 기존 화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환경 저감 시설들을 대폭 보강하겠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2030년까지 한다면 기존 화력 발전소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질 수지도 충분하고 공간도 스페이스도 충분한 곳은 바로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환경부 장관님,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하고 우리 서해안권 있는 이곳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거나 산업설비,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 집중되어 있는 이곳의 미세먼지 농도하고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디가 더 높습니까? 시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좀. 그렇습니다. 차이가 없거나 지금 충청권 지역의 미세먼지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부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지역의 미세먼지를 빨리 낮출 수 있는 것은 산업설비에 대한 굴뚝에서부터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낙수와 싹스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막는 거를 지금 2030년까지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요, 설계 소명 등이 만료된 노후 화력 발전소는 만료되는 대로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폐기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 기간이 10년 이렇게 쓰여질 정도로 많이 남아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스, 싹스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저감 장치 같은 걸 하고요. 또 화력발전소 자체의 성능도
대폭 향상시키는 리트로피팅 작업 같은 걸 하겠다. 지금 이런 국민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발전소를 비롯한 철강과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게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의 주범은 경유 차량들입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도심권에서 나오는 도로상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에 환경부 장관님 말씀하실 때 건설 현장 얘기를 하셨는데 건설 현장 건 그렇게 위하지가 않아요. 제일 위한 것들이 도로에서 마모되고 있는 화학 제품들에 의해서 마모되고 있는 이 중금속 포함된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저는 산업자원부라고 생각을 해요. 화력발전소 막아주셔야 되고 석유화학단지 민간기업이지만 철강단지 여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꼭 막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님 미세먼지에 의해서 지금 석유화학단지 이런 곳에서 납, 카드뮴, 벤젠 이런 것들이 축적돼 가지고 심각한 국민 건강 위협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카드뮴 벤젠은 암 유발 물질입니다. 환경부 장관님, 지금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부만이 이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조사를 환경과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3차까지 다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검사하겠습니다. 지금 납이나 카드뮴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요에서 오줌에서 혈액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실까봐 그 높게 나오는 배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고 조사해 주시고 환경부 산업부 장관이 발전소나 이런 시설물들에 지역민들이 이 불안감이 증폭이 되면 여기에 가가지고 공장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노후 화력 발전소에 대한 대책들을 발표를 했고요. 말씀하신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 같은 업체들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그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또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시키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어깨랑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재부 장관님께서 전에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공기업 평가할 때 공기업 평가 기준으로 환경 이 부분 미세먼지 줄이는 것을 넣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지금 발전사들이 3천억에서 9천억 정도의 이득이 나고 있습니다. 연간. 그런데 작년도 한전으로부터 배당금 받아간 게 올 2016년도가 한 3,6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당을 정부 재정이 좀 문제는 되시겠지만 이 부분도 좀 몇 년간 유예를 좀 하셔서라도 우선 이 내부에 유보되는 금액을 높여서 이 설비 투자를 좀 촉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배당 국민들께서는 또 한전이 아직도 이익을 많이 낸다고 하는 부분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저희가 배당도 좀 잘 살펴보고 그리고 또 개별 소비세를 좀 올리는 걸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이 소비세가 유연탄에 대해서 이게 올려지면 바로 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발전소에 우선 이 굴뚝부터 틀어 막아야 합니다. 동맥부터 틀어 막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장관님 이게 세수가 좀 올라오면 이런 예산 배정을 좀 검토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원래 개수세를 올린다는 것이 그런 측면에 약간의 그런 것은 똑같은 건 아닙니다. 환경세적인 특성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환경부 차관님 지금 수도권을 오염 총량제로 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공기 흐름과 이동에는 오염 총량의 개념이 없습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경계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오염도 대기온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전국 총량제를 해야 합니다.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충남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단 말이죠. 이것도 빨리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환경부가 지금 현재 이 PM 2.5 같은 경우 또 PM10 같은 경우 측정 장소가 있는데 예. 수도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1000km 내에 수도권은 40여 개씩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같은 경우는 1000km당 0.4개밖에 없어요. 이거 빨리 더 설치를 해서 이 측정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측정망은 전체적인
구축 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는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설치하는 거 여부를 검토하고 지금 확충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도로에 대한 비산먼지 또 이 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저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네. 그 도로가 저쪽 화면 보시면 저 스프링클러 중앙분리대 스프링클러를 통해 가지고 물을 계속 내려보내면요, 약간의 이렇게 슬라이스 구배를 좀 더 가지고 저 타이어 마모 분진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네. 저거는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의 재이용을 통해서 물도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보수하거나 건설할 때 저걸 의무화를 좀 검토를 해주세요. 네, 좋은 아이디어. 예, 행정자치부 장관님, 각 광역시도가 지금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그래서 광역시도의 도로를 아마 몇 년 단위로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하거나 국토해양부 돈으로 하게 될 겁니다. 저거를 의무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 부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기재부 장관님, 지금 미세먼지의 그 비용이 작년도 303억에서 올해 굉장히 낙스와 삭스, PM 종류를 잡는 거가 예산이 굉장히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해서 올해 한 195억 정도를 더 올려주셔야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낙스라든가 이런 걸 잡는데. 그래서 이 BDF 이런 부분 잡는 거가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 차관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요, 이 수도권의 이 미세먼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저감 장치를 빨리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도 충실하게 우리가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성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휴를 수고 많습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의원입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이 국기문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 내각에 계신 분들이 민심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오늘 신문에 사설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성남 민심을 직시하라. 오늘 중앙일보의 사설 제목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존재를 찾기 어려운 그런 식물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목소들이 많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통령의 사과가 면평에 그쳤고 또 그 이후에 쏟아져 나온 여러 가지 추가 폭로 때문에 불타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대통령께서 시급히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와대 정무수석님,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를 떠나서 당장 우리 이 성남 민심을 그나마 당장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께서 다시 오늘 오후라도 나서서 필요하다면 나라도 수사를 받겠다. 청와대도 그 수색의 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저는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이 아픈 마음을, 황당한 마음을 달랠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의 말씀까지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그 말씀을 취합해서 대통령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한 가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곱씹어서 제가 드리는 고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 민심을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대통령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새 총리가 중립내각 이끌라. 경향신문의 사설 제목입니다. 총리는 오늘도 이 거국내각 제안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이라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또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중립내각은 말 그대로
특정 정당 정파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그래서 비상시에 구성되는 일종의 위기관리 체제입니다. 회에서는 스웨덴 같은 데에서 대표적으로 구성돼서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가장 근접한 사례는 15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에 관건 선거가 폭로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김대중 당시 민주당 총재에게 제안해서 현승종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립내각이 출범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는 제한적 중립내각이었지만 지금 훨씬 더 심각한 민심의 이반, 그리고 국가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아무리 곱씹어도 그 위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의원께서 여권 후보 일부만의 생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김무성 전 대표도 지금 이 국가의 리더십으로는 유지 안 된다. 거국 중립내각이 구성돼서 대통령 남은 임기를 채워줘야 한다. 남경필 지사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 정병국, 김용태, 하태경 등등의 의원들, 그리고 보수의 우리 사회 인사들까지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정파의 정치적 어떤 계산 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탈당하고 남은 임기를 최소화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총리께 이게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선 대통령께 건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대통령께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생각으로 할 수 만약에 없다라면은 국무위원들과 상의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대통령이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것도 하지 않고 개인적 생각에서 머문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될 총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달라는 그런 말씀은 제가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다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은 한번 의원님 뭐 잘 아시니까, 국정을 잘 아시니까 한번 보십시오. 거국 내각을 만드는 절차를 한번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시는지 아까도 설명하셨기 예. 때문에 압니다만은 예. 지금 그런 절차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논할 때가 아니고 이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합심해서 돌파할 거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드린 말씀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조선일보 최순실이 정부 예산까지 짰다니 믿기지 않는다. 어제는 앞서 다른 의원께서 언급한 것처럼 최순실 씨가 1,800억대 정부 예산 편성에까지 관여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또 국무총리가 관련된 예산을 지원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궁지에 몰려있던 롯데그룹에서 70억 추가 투자를 받아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사실 여부는 우리가 더 추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보도들을 그냥 사실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국민은 그냥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굳이 먹어보지 않아도 이제 우리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까지 갔다는 겁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정부가 이제는 안 믿는 이 상황. 이것을 어떻게 누가 치유하고 회복해 갈 겁니까?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한 최순실의 수상한 인터뷰, 동아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어제 세계일보 일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만은 나머지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고 당사자가 발뺌을 했습니다. 신경쇠약 걸려서 비행기도 못하겠다는 분이 병원에 있지 않고 인터뷰 응하고 독일의 곳곳을 아마 누비면서 이 도피 행세를 벌이고 있는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인터뷰 중간중간에 모종의 비밀 전화를 해내고 결국 알리바이 짜고 있다, 시간 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국내 소환 절차 강구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염두에 뒀다면 이 절차를 다 만약 제대로 지키고 그걸 다 고려한다면 대통령 임기 끝날 즈음이나 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절차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송환할 수 있는 다른 절차들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언제 과연 들어오는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볼 텐데 우리 정부의 무능을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선 증거가 사라지고 있을 수도. 조선일보 일면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마음이 있었다라면은 사실 정경련이 아니라 청와대부터 압수수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재벌들에 대한 청와대 예압, 특히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그리고 새 씨에게 건네진 청와대 비밀 문건들의 전모와 유출, 특히 대통령이 언제까지 얼마만큼을 유출을 지시했는지 이걸 밝혀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제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교육문화수석실, 경제수석실, 그리고 국가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부속실, 그리고 청와대 최 씨 일당의 무단 출입 관련해서 경호실 등 이런 데가 먼저 수사 대상이 돼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뭐 오늘 정부 수석께서는 증거인멸 작업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누가 믿겠습니까? 정말 당당하다면 얘기를 하십시오. 대통령께서 또는 비서실장께서 우리도 수사의 대상 아니고 수색 기꺼이 필요하다면 받겠다 얘기하시면 될 일 아닙니까? 무엇을 감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최소한 청와대 안에 내부 감찰이나 진상조사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손 놓고 있어요. 아니 어디 정부의 작은 정부기관에서 밥 한 끼 잘못 먹어가지고 제보가 들어와도 그 비위행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조사를 합니까? 즉각적으로 착수를 합니까? 그런데 전체 공직사회를 책임져야 될 이 청와대가 이렇게 내부 조사도 검찰 수사도 피하고 있으니까 무슨 공직사회에 영이 서겠습니까? 헌법을 수호하라고 소임을 줬더니 헌법을 대통령과 청와대 지키는 방패로 삼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수사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수사 대상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조계가 밝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위법 소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재직 중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행자부 장관 했던 우리 새누리당 정중섭 의원 헌법과 언론에서 대통령이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수설만 따지지 마시고 헌법을 공적 해석을 의뢰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다수설 전례를 따지는 게 구차해 보이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마음은 이미 수사나